1942년 2월 10일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존 세치 소령은 레이크 아일랜드 상공에서 그의 와일드캣 4대를 향해 6대의 일본 제로 전투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죽음까지 90초 정도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7살의 세치 소령은 와일드캣에서 214 비행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를 상대로 한 격추 횟수는 제로였습니다. 일본군은 아침 하늘에서 미국 순찰대를 쓸어버리기 위해 18대의 미쓰비시 AUM 제로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세치 소령의 와일드캣은 더 느렸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더 빠르게 상승했고 더 좁게 선회했으며 어떤 고도에서도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국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계산은 간단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14초 만에 와일드캣을 능가하여 선회할 수 있었습니다. 꼬리를 잡는 데 14초, 총을 조준하는 데 14초, 그리고 상대를 죽이는 데 14초가 걸렸습니다. 2월까지 태평양 함대는 제로 전투기와의 1대1 공중전에서 43대의 와일드캣을 잃었습니다. 43명의 조종사들이 제로 전투기와 선회전을 시도하다 희생되었습니다. 43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종사는 제로 전투기를 봅니다. 미국 조종사는 교전하기 위해 선회합니다. 제로 전투기는 그를 능가하러 선회합니다. 제로 전투기는 그를 격추합니다. 사령부는 계속해서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회 교전을 피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도망치십시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다른 조종사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친구들이 제로 전투기의 기총소사를 맞는 동안 자신만 도피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세치 소령은 3전투 비행대대를 지휘했습니다. 4명의 조종사, 4대의 와일드캣,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세치 소령을 믿었던 4명의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로 전투기의 선회 반경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승률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3일 전, 세치 소령은 샌디에이고 해군 항공기지 막사에 앉아 성냥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20개비의 나무 성냥이 들어있는 얇은 종이 상자를 보급품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제로 전투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선회 능력이 뛰어난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적이 더 빠르고, 더 민첩하며, 2년간의 전투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조종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치 소령은 성냥 2개비를 집어들고 나란히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냥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교차시켰습니다. 성냥들은 교차하고, 다시 교차하며,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항상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만약 2대의 와일드캣이 독립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그들이 쌍을 이루어 앞뒤로 교차하며 비행한다면 어떨까? 만약 제로 전투기가 한 대의 와일드캣 꼬리를 잡는다면 그 와일드캣은 그의 편대원을 향해 선회할 것입니다. 편대원은 그를 향해 선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로를 가로지를 것이고 첫 번째 와일드캣을 추격하던 제로 전투기는 두 번째 와일드캣의 총구 속으로 날아들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해군 규정의 모든 전투기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은 단독으로 싸웠습니다. 편대들은 항법을 위해 함께 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면 각자 흩어져 1대1로 싸웠습니다. 그것이 공중전의 방식이었습니다. 1918년 이래 모든 조종사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치 소령은 성냥들이 함께 교차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43명의 사망 조종사들에 대한 생각 또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치 소령의 성냥개비 전술이 제로 전투기에 맞서 효과가 있었는지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놀랍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치 소령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그는 그의 편대원인 에드워드 오헤어 중위를 막사로 불렀습니다. 성냥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차 비행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오헤어 중위는 30초 동안 성냥을 응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치 소령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것을 시험해 볼까요?
4일 후, 세치소량은 그의 성냥개비 전술이 생명을 구할지, 아니면 4명의 조종사를 죽게 할지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6대의 제로 전투기는 200야드 밖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전기로 항했습니다. 전투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것을 해볼 시간이었습니다. 2개비의 성량이 6대의 제로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지 알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세치소량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갈라졌습니다. 내 신호의 교차 비행. 그의 편대원인 에드워드 베시 중위는 그의 오른쪽 800피트 상공에 있었습니다. 앤슨 다니엘 시티와 에드가 콜슨이 조종하는 2대의 와일드캣이 베시띠 1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4대의 미국 전투기가 느슨한 대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11,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였습니다. 표준 거리는 분산하라 개별적으로 선회하고 단독으로 싸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치소량은 무전기를 누르고 미국 해군 전투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싯, 내게 붙어라. 교차 비행 대형. 실행. 배싯은 그의 와일드캣을 세치소량 쪽으로 돌렸습니다. 세치소량은 배싯을 향해 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곧바로 비행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은 8,000피트 상공으로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미국 조종사들이 당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대의 와일드캣이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치소량과 배싯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400야드 거리에서 두 조종사는 급선회했습니다. 세치소량은 왼쪽으로 당겼습니다. 배싯은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들은 200피트 간격으로 서로의 경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선회하러 다시 교차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숫자 8자 비행 대항이었습니다. 세치소량의 책상 2성량처럼 2대의 항공기가 앞뒤로 교차 비행했습니다. 선두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배싯을 목표로 삼아 추격에 전념하며 6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전형적인 제로 전투기의 전술이었습니다. 근접하십시오. 우월한 기동성을 사용하십시오. 20mm 기관포 사격으로 목표를 공격하십시오.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배싯이 자신과 선회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쉬운 격추를 예상했지만 배싯은 제로 전투기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치소량을 향해 돌았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총을 겨누며 뒤를 쫓았습니다. 500야드, 400야드.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그의 조준경 중앙에 배싯을 놓고 사격까지 3초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치소량의 와일드캣이 반대 방향에서 교차 비행 대항을 뚫고 갱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갑자기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배싯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싯은 다른 와일드캣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일드캣의 총구는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치소량은 300야드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6정의 59경 기관총이 초당 70발을 발사했습니다.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공격을 중단하거나 총알의 벽 속으로 날아들거나. 그는 공격을 중단하고 오른쪽으로 급격히 당기며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5대의 제로 전투기들은 흩어졌습니다. 태평양 전투에서 처음으로 제로 전투기들이 와일드캣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시티와 콜슨은 교차 비행 전술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시티는 콜슨을 향해 돌았습니다. 콜슨은 시티를 향해 돌았습니다. 2대의 와일드캣이 교차 비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제로 전투기가 콜슨의 꼬리를 잡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4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때 시티가 교차 비행 대항을 뚫고 나타났고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움찔하며 기술을 올리고 이탈했습니다. 공중전은 6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대의 일본 제로 전투기와 4대의 미국 와일드캣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표준적인 결과라면 4명의 미국 조종사들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로 전투기들이 마침내 고도를 높아 북서쪽으로 향했을 때 4대의 와일드캣은 모두 여전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치소량은 랄로를 확인하고 편대원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피격되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교차 비행 전술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40분 후 세치소량은 포드 아일랜드에 착륙했습니다. 그의 손은 두려움이 아닌
아드레날린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조종사들이 제로 전투기를 만날 때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사령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세치소량은 그날 오후 그의 전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교차 비행 전술을 설명하고 작동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 비행대대에 즉시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일 후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전술.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사용은 승인되지 않음. 세치소량은 그 답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2월에 43명의 조종사가 사망했는데 사령부는 더 많은 테스트를 원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투기 조종사도 직면한 적 없는 락경 속에서 교차 비행 전술을 시험할 일이었습니다. 68일 후 세치소량은 미드웨이라는 섬상공을 비행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라덜대의 와일드캣으로 신대의 제로 전투기에 맞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1942년 2월과 6월 사이에 세치소량은 3전투 비행대대에 매일 교차 비행 전술을 훈련시켰습니다. 오전 비행, 오후 비행, 야간 대형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달이 충분히 밝을 때는 조종사들이 보지 않고도 대항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편대원을 향해 선회하고, 교차하고, 다시 선회하고, 또다시 교차하십시오. 이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시속 300마일로 제로 전투기가 당신에게 총격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잔혹했습니다. 해군은 아직 그 전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치소량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 기울이는 모든 조종사에게 그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성량을 몰아주고,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하학적인 원리도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로 전투기가 당신의 꼬리를 잡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편대원을 향해 선회해야 합니다. 제로 전투기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따라 편대원의 충구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격을 중단하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세치소량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비행대대장은 그에게 그 교차 비행 전술이 기본 전투기 교리를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중에 다른 항공기를 향해 비행할 수는 없습니다. 충돌할 것입니다.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두 조종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치소량은 조종사들이 계속 죽어갔기 때문에 계속 가르쳤습니다. 5월까지 태평양 함대는 제로 전투기와의 전투에서 91대의 와일드캣을 잃었습니다. 91번의 장례식, 가족들에게 보내진 91통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사령부는 여전히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교전을 피하십시오. 수가 적다면 도망치십시오. 그 명령은 사실상 항복하고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해군 정보부는 일본 무선통신을 가로챘습니다. 하이포 기지와 진주만의 암호 해독자들이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척의 항공모함, 270대의 항공기, 이는 일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항공모함 작전이었습니다. 그 공격은 1942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가용한 모든 항공모함을 진주만으로 소집했습니다. 그에게는 3척의 항공모함,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호넷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4척의 항공모함과 2년간의 전투 경험, 그리고 미국이 가진 어떤 항공기보다 뛰어난 제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산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실력면에서도 뒤처졌습니다. 게다가 미드웨이 섬에는 일본 폭격기들이 처음 30분 안에 잔해로 만들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3전투 비행대대는 5월 26일에 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USS 요크타운으로 보고하라. 항공모함 작전을 준비하라. 세치소량은 그 명령들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일본군이 공격할 때 그의 비행대대는 요크타운 상공에서 전투 공중 초계 비행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폭격기들로부터 항공모함을 방어하고 제로 전투기와 싸우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그의 조종사들을 소집했습니다. 7명의 대원, 7대의 와일드캣,
그리고 해군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성냥개비 전술에 의존하는 7생명이 있었습니다. 세치 소령은 그들에게 성냥을 한 번 더 몰아주었고 교차 비행 전술을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일본군이 미드웨이에 신대의 제로 전투기를 보낼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8대의 와일드캣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나 호넷이 전투전에 전투기를 잃는다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교차 비행 전술뿐입니다. 우리가 로크타운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도 교차 비행 전술뿐입니다.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 또한 교차 비행 전술뿐입니다. 한 조종사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교차 비행을 해도 제로 전투기가 우리를 그냥 격추한다면요? 세치 소령은 좋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성냥을 다시 몰아주었습니다. 그는 성냥 두 개비가 교차 비행하며 서로를 엄호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혼자서는 불가능한 생존을 함께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크타운은 5월 30일에 진주만을 출발했습니다. 미드웨이까지 4일 남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 전투를 준비하는데 4일이 남았습니다. 신대의 제로 전투기가 하늘에서 갱음을 내며 덮쳐올 때 성냥개비 전술이 통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4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42년 6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세치 소령은 고개를 들어 어떤 미국 조종사도 직면한 적 없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투기들로 완전히 새까만 하늘이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9시 30분 첫 번째 일본군 공격대가 나타났을 때 세치 소령은 요크타운 상공 14,000피트에 있었습니다. 18대의 아이치 급강하 폭격기가 12대의 제로 전투기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부가 예측했던 대규모 대항은 아니었지만 12대의 제로 전투기는 세치 소령의 4대 비행편대에게 여전히 3대1의 확률이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은 15,000피트 상공에서 진입했습니다. 표준적인 일본군 거리였습니다. 고도 우위를 확보하십시오. 미국 전투기들을 향해 급강하하십시오. 속도와 기동성을 사용하여 전투를 지배하십시오. 세치 소령은 적 항공기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의 항공기 수도 세었습니다. 4대의 와일드캣, 12대의 제로 전투기. 그의 손은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교차 비행 대형. 내 신호의 실행. 그의 편대원인 에드워드 베시중이는 그의 오른쪽 600피트 상공에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2대의 와일드캣이 더 있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이 급강하였습니다. 세치 소령은 그들이 공격에 전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목표물을 고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대의 제로 전투기가 세치 소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4대는 배시를 뒤쫓았습니다. 나머지 전투기들은 요크타운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세치 소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호, 실행. 그는 배시를 향해 급선회했습니다. 배시든 그를 향해 돌았습니다. 그들은 12,000피트 상공에서 서로의 경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세치 소령을 추격하던 세대의 제로 전투기는 갑자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물은 다른 와일드캣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일드캣의 총구는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단 2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투 속도에서 2초는 400야드에 해당했습니다. 세치 소령은 이브 기동을 통해 나타나 총을 발사했습니다. 59경 탄환이 제로기의 엔진 카울링을 찢었습니다. 제로기는 왼쪽으로 기울며 검은 란기를 뿜고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세치의 첫 제로기 격추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2 제로기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브 전술을 보았고 그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치의 후방에 매달리는 대신 분리했습니다. 한 대는 높이 올라갔고 다른 한 대는 낮게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공격하러 세치에게 어떤 위협에 대응할지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세치는 고공 제로기를 향해 상승 선회했습니다. 배시든 저공 제로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브 패턴은 6초 동안 깨졌습니다. 2 와일드캣은 독립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는 세치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공 제로기는 800야드 거리에서 세치에게 조준했습니다.
20mm 기관포탄이 새치의 왼쪽 날개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두 발이 날개 뿌리를 뚫었습니다. 한 발은 그의 머리에서 3인치 떨어진 조종석 캐노피를 관통했습니다. 새치는 충격파를 느꼈습니다. 알루미늄 파편이 비행복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 선회했습니다. 배싯이 무전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피탄당했다고 반복해서 알렸습니다. 새치는 왼쪽을 보았습니다. 배시대의 와일드캣은 흰 단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저공 제로기는 여전히 그의 후방을 추격하며 기관총을 퍼부었습니다. 새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공 제로기를 향한 선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시들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이브 전술은 깨졌지만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자신의 편대원과 이합 사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치는 고공에서 저공 제로기에게 7시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600야드, 500야드, 400야드 거리였습니다. 그가 총을 발사했습니다. 제로기는 폭발했습니다. 날개와 동체 조각들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배시대의 와일드캣은 흔들리며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엔진이 과랄되어 요크타운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새치는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대의 와일드캣에게도 그를 호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치는 1만 1000피트 상공에서 랄대의 제로기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브 전술은 편대원이 있을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편대원 없이는 새치도 그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또 다른 와일드캣 조종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요크타운을 향해 기술을 돌리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제로기가 그를 발견하고 요격하기 위해 선회했습니다. 새치는 아군 전투기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3마일 동쪽에서 다른 비행대 소속의 4대의 와일드캣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돕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세 대의 제로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새치는 편대원도, 이브 전술도, 도망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다면 제로기들을 요크타운으로, 자신의 비행대가 보호해야 할 항공모함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켜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와일드캣들에게 자신은 세 대의 제로기와 홀로 교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브 전술이 효과가 있다면 그들이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새치는 그의 와일드캣을 세 대의 제로기를 향해 돌렸습니다. 성냥개비 트릭이 한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시험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치는 3대의 제로기가 사거리에 도달했을 때 9000피트 고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이브를 함께 할 편대원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개월 동안 이브 전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기하학적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브 전술은 2대의 항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2 지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 다음 즉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제로기들이 예상했던 부드러운 선회 전투가 아닌 날카로운 각도의 선회였습니다. 선두 제로기는 새치의 우회전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치는 이미 왼쪽으로 락전하고 있었습니다. 제로기 조종사는 방향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기체를 당겨야 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새치는 다시 같은 기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선회하고 왼쪽으로 락전했습니다. 제로기는 오른쪽을 따라갔지만 새치는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는 항상 0.5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정하고 항상 반응했습니다. 모든 수정은 속도와 에너지를 소모하게 했습니다. 또한 고도 이점도 잃게 했습니다. 40초간의 락전 기동 후, 제로기는 새치와 같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속도도 같았고 에너지 상태도 같았습니다. 아무런 이점이 없었습니다. 제로기 조종사는 이탈하러 상승했습니다. 다른 2 제로기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새치는 방금 중요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브 원칙은 편대원 없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락전 기동과 지속적인 방향 전환이 중요했습니다. 적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소모시켰습니다.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분 후 요크타운에 착륙했습니다. 배시든 이미 항공모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와일드캣은 4발의 피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엔진은 항공모함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버텨주었습니다. 3비행대 소속의 다른 조종사들은 대기실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치의 단독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가 세대의 제로기를 상대로 홀로 살아남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투기 비행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치의 이브 전술은 홀로 싸울 때도, 수적으로 렐세일 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항공모함의 조종사들은 세치에게 이 전술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냥개비를 몰아주었습니다. 도표를 그리고 약전 기동을 시연했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그날 밤 이 전술을 시험했습니다. 항공모함 편대 2를 쌍으로 비행하며 이브 기동을 연습하고 타이밍을 익혔습니다. 6월 5일이 되자 18명의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이 패턴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6월 6일에는 32명의 조종사들이 이브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술은 어떤 공식 거리보다도 빠르게 함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6월 7일의 모전 감청에서 새로운 미국 전술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협력적인 쌍으로 비행하는 미국 전투기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수행하며 죽으려 하지 않는 미국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지휘관으로부터 가로챈 한 메시지는 미국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전술을 바꾸었으며 더 큰 저항을 예상하라고 전했습니다. 6월 10일 3비행대는 미드웨이 근처 호송대를 보호하는 전투 공중순찰을 비행했습니다. 8대의 와일드캣이 있었습니다. 14대의 제로기가 공격했습니다. 세치는 이브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4쌍 모두 이를 실행했습니다. 제로기들은 그들의 표준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개별 와일드캣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우월한 기동성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로기가 와일드캣의 후방을 노릴 때마다 해당 와일드캣은 편대원을 향해 선회했습니다. 제로기들이 한 쌍을 분리하려고 할 때마다 두 와일드캣 모두 서로를 향해 선회했습니다. 패턴은 유지되었습니다. 12분 후 제로기들은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2대의 와일드캣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격추된 제로기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3대의 제로기를 격추했습니다. 3건이 확인된 격추였습니다. 태평양 전투에서 와일드캣이 주요 교전에서 제로기를 상대로 긍정적인 격추율을 기록한 첫 사례였습니다. 전투사령부는 마침내 이를 주목했습니다. 6월 15일, 존 세치 소령은 진주만으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미츠 제독에게 보고하고 이브 전술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이 성냥개비 트릭이 공식 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세치는 6월 18일 진주만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도포, 전투 영상, 조종사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격추율, 생존 통계 등 사령부가 이브 전술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치가 브리핑을 준비하는 동안 일본 정보부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국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브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반격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브를 깨고 2대의 와일드캣을 동시에 격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6월 21일, 세치는 니미츠 제독에게 이브 전술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23일, 3비행대는 산타크루즈 섬 상공에서 18대의 제로기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로기들은 세치 전술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전술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1942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산타크루즈 섬 상공이었습니다. 3비행대가 호송대를 호위하는 중 레이더가 접촉을 포착했습니다. 18대의 미확인기가 북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12마일이었습니다. 세치는 자신의 와일드캣을 세웠습니다. 8대의 항공기, 4쌍, 표준 이브 대항이었습니다. 그는 3일 전에 니미츠 제독에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태평양 전체 전투기 비행대에서 이브 전술의 현장 테스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세치는 일본군 락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로기들은 16,000피트 고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늘하며 기다렸습니다. 세치는 90초 동안 제로기들이 고공에서 맴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제로기들은 항상 즉시 공격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상승하기 전에 고도 이점을 빠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로기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치는 이해했습니다. 제로기들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6대의 제로기가 N쪽으로 갈라졌습니다. 6대는 오른쪽으로, 5대는 고공에 머물렀습니다. 3개의 그룹이 세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브 전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2대의 와일드캣이 한 방향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공격은 오전 8시 1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6대가 고공에서 강화했습니다. 6대는 N쪽 측면에서 들어왔습니다. 6대는 오른쪽에서 왔습니다. 세치는 이브 기동을 지시했지만 그의 조종사들은 망설였습니다. 세 방향에서 이압이 올 때 어떤 이압에 대응해야 할까요? 배시 중위는 고공 제로기들을 선택하라 그들을 향해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른쪽 측면을 우측 그룹에 노출시켰습니다. 엔세니디는 배시대의 오른쪽을 엄호하기 위해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편대원과의 이브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갑자기 네 쌍 모두가 분할되었습니다. 8대의 와일드캣이 독립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일본군이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브 전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치는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편대를 재편성하고 편대원과 고정하며 표준 이브를 실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무시하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배시든 편대원을 향해 급선회하러 그를 찾았고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제로기가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브 전술을 실행했습니다. 고공 제로기들이 급강하했습니다. 배시든 편대원을 향해 선회했습니다. 제로기들은 따라왔고 편대원의 총구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2대의 제로기가 폭발했습니다. 나머지 제로기들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N쪽 그룹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14,000피트 고도에서 진입했습니다. 세치와 그의 편대원은 이브 기동을 실행했습니다. 한 대의 제로기가 기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차 패턴을 통과했습니다. 59경 탄환이 조종석을 관통했습니다. 양기를 뿜으며 추락했습니다. 오른쪽 그룹은 세디의 편대를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브 전술은 유지되었습니다. 제로기는 추락했습니다. 8분 후, 일본군은 5대의 제로기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한 대의 와일드캣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방향에서 협력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제로기들은 상승하러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세치는 방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브 전술을 랑구했습니다. 그들은 반격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반격 전술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사령부가 이브 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종사들을 특별히 훈련시킬 만큼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치는 전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세 방향 공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협력 공격 속에서도 이브 전술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광범위한 채택을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테스트나 평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브 전술은 표준 전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적응된 전술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6월 25일 니미츠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를 미국 함대 총사령관인 킹 제독에게 보냈습니다. 킹 제독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각추율과 생존 통계를 읽었습니다. 미국 측 손실은 없었습니다. 일본 측 손실은 5대랐습니다. 8대의 와일드캣이 18대의 제로기에 맞섰습니다. 6월 29일, 킹 제독은 함대 명령 41-1942호를 발령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내 모든 전투기 비행대는 세치 이브를 표준 전투 교리로 즉시 채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조종사에게 의무적인 훈련이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교전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했습니다. 성냥개비 트릭은 이제 미국 해군의 공식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명령이 모든 비행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종사들을 훈련하고 패턴을 연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7월 7일, 과달카날 상공에서 32대의 제로기가 6개 비행대 소속의 12대 와일드캣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 비행대는 이브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비행대들은 세치가 5개월 동안 성냥개비 전술을 가르쳐 온 이유를 혹독하게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1942년 7월 7일, 과달카날 상공이었습니다. 6개 비행대 소속의 12대의 와일드캣이 핸더슨 비행장 상공을 전투 공중 순찰했습니다. 4명의 조종사들은 세치 전술로 훈련받았습니다. 8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32대의 제로기가 북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브를 아는 4명의 조종사들은 즉시 짝을 지어 패턴을 실행했습니다. 이브를 모르는 8명은 독립적으로 싸웠습니다. 전통적인 1대1 공중전이었습니다. 22분 후, 6대의 와일드캣이 격추되었습니다. 이 6대 모두 독립적으로 싸운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이브 전술을 사용한 4명의 조종사들은 손상 없이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총 7대의 제로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리 제독은 그 전투 보고서를 읽고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태평양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는 2주 이내에 세치 이브를 배워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7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세치는 과달카날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섬에 있는 모든 비행대에게 이 편대 비행 전술을 가르치는데 3주를 보냈습니다. 아침 브리핑, 오후 비행 훈련, 저녁 사후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성냥개비를 몰아주었고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며 시범 비행 패턴을 몰아주었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이틀 만에 배웠고 다른 조종사들은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종사가 이 전술을 익혔습니다. 8월 1일이 되자 96명의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이 편대 비행 전술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일이 되자 이 전술을 익힌 조종사는 214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술은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에서 육상기지로, 와일드캣에서 다른 항공기 유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P-38 라이트닝 비행대와 P-45그 비행대도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폭격기 편대도 방어 목적으로 이 교차 패턴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편대 비행 전술이 교리가 되기 전인 1942년 6월, 미국 전투기들은 제로기를 상대로 0.4대 1의 격추대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미국 전투기 10대가 손실될 때마다 미국 조종사들은 제로기 4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편대 비행 전술이 광범위하게 채택된 후인 1942년 10월, 그 비율은 2.1대 1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와일드캣 1대를 잃을 때마다 제로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이를 싫어했습니다. 9월에 감청된 무선통신에는 일본 비행대장들이 조종사들에게 미국 전투기의 교차 패턴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리 물기 추격에 전념하지 마십시오. 미국 전투기를 따라 편대원 사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국 조종사들이 협력 전술을 수행하면 교전을 중지하십시오. 그러나 교전을 중지하는 것은 전투에서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보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공중 우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로기는 여전히 와일드캣보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총을 맞출 수 없다면 속도와 기동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편대 비행 전술은 표적에 총을 맞추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1월이 되자 이 전술은 모든 미국 전투기 비행대에서 표준 교리가 되었습니다. 육군 항공대와 해병대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영국 왕립해군 조종사들도 항공모함에서 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한 책상이 2개의 성냥개비로 시작된 이 전술은 연합군 전투기 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치는 1943년 2월에 네이비 크로스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미국 해군 항공 작전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전투기 전술 개발에서의 특별한 영웅주의와 뛰어난 공로를 기립니다. 그러나 세치는 훈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편대 비행 전술이 도입되기 전 6개월 동안 태평양 함대는 제로기와의 전투에서 137대의 와일드캣을 잃었습니다. 편대 비행 전술이 교리가 된 후 6개월 동안 함대는 41대의 와일드캣만을 잃었습니다. 96명의 조종사들이 성냥개비 2개가 교차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 사령부는 1943년 3월 세치를 훈련 임무에 배정했습니다. 그를 전투작전에서 제외하고 샌디에이고로 돌려보내 신참 조종사들에게 편대 비행 전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는 이를 싫어했습니다. 전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지만 사령부는 그가 전투 조종사보다 교관으로서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치는 18개월 동안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800명이 넘는 해군 항공 조종사들에게 편대 비행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조종사들 모두 이 전술을 가지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들 모두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냥개비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지휘관에 대해 다른 조종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1945년 8월에 끝났습니다. 세치는 40살이었습니다. 그는 73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고 6대의 격추를 공식 확인받았으며 네이비 크로스, 2개의 디스팅기시드 플라잉 크로스, 그리고 3개의 에어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중요한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미국 조종사들이 편대 비행 전술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세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해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해군에 남는다는 것은 계속 가르치고 계속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냥개비로 2,000명의 조종사를 구한 남자는 충성이 멈췄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존 세치는 해군에 남았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생존해야 할 조종사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27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전술을 개발하며 총 한 발 쏘지 않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해군은 그를 1946년에 사령관으로, 1952년에 대령으로, 1960년에 소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동안 항공모함 전단을 지휘했습니다. 다시는 전투 비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조종사들은 전투 비행을 했고 그들 모두는 편대 비행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세치 전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사 역사상 그가 살아있는 동안 조종사의 이름을 딴 전술은 이 전술이 유일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편대 비행 전술은 진화했습니다. F-4 팬텀 조종사들은 초음속 속도에 맞게 이를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유동사 편대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원리, 같은 교차 패턴이었지만 속도는 달랐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북베트남 미그기를 상대로 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미그-17은 제로기가 와일드캣을 능가했던 것처럼 F-4를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대 비행 전술은 시속 300마일에서 작동했던 것과 동일하게 시속 600마일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세치는 1973년에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사성 장군이자 40년 복무 경력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로 돌아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전쟁이나 미드웨이, 과달카날 전투, 그리고 2,000명의 조종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편대 비행 전술에 대해 물으면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천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그저 내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2월 10일 첫 편대 비행 전술 전투 테스트 기념일에는 전국의 해군 항공 조종사들이 세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편대 비행 전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편대원의 생명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해군은 1981년에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의 전투기 조종사 훈련시설에 있는 한 건물에 그의 이름을 따서 세치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날개를 단 모든 해군 항공 조종사는 세치의 얼굴과 혁신하라, 적응하라, 살아남아라 라는 세 단어가 새겨진 청동 명판 앞을 지나갑니다. 세치는 2001년 4월 15일, 86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300명이 넘는 해군 항공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70대와 80대랐습니다. 1943년에 와일드캣을 조종했던 이들, 1967년에 팬텀을 조종했던 이들, 1991년에 호넷을 조종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 지휘관이 성냥개비를 떠올렸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세치 전술은 여전히 미국 군대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에게 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가시거리 박 전투에 맞춰 현대적으로 각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향해 선회하며 교차하고 함께 생존하는 것입니다. 펜서콜라의 국립해군 항공박물관에는 세치의 원래 성냥갑이 유리 진열장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F4F 와일드캣 모형 라페 놓아 있습니다. 라벨에는 존 세치 소령이 이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2,000명이 넘는 미국 조종사들을 구한 전술 혁신을 개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학교 단체 관람객들이 매일 그 진열장 앞을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멈추지 않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항상 멈춥니다. 그들은 그 성냥개비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하나의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저희는 매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성냥개비와 용기로 생명을 구한 조종사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인물, 실제 랑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텍사스, 독일, 호주, 일본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참전 용사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 세치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